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나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어서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건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을 넣어서 10분 정도 저어주시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중에서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3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3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어느 70세,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막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이제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뭐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보통 아침에 좀 네. 뭐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딱딱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네.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뭐 또 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을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 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 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 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 끼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뭐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에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함으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릴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답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이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정말 많이 먹고 있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것,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는데요. 마늘빵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요.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차 우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을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이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돋보기를 빨리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죠?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져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희어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마시고 흑마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튀김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은 좋아져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을 파괴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 5분 정도 데쳐주시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되어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어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